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록 2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설명에서 미비했던 부분이나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끈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끈이론, 과연 물리학의 혁명인가? 아니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인가? 그 끈이론에 대해서 아주 끈이론 진짜 물리학의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는 이것인 가능성이 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비판을 하듯이 구체적인 실험 예측을 한 적이 없다. 거시 스케일의 현상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어떠한 것도 예측하지 못한다. 예측, 이게 끈이론이 진짜 물리학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예측. 그래서 본 장에서도 역시 10가지, 9가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발생 시의 우주 크기. 우주 배경 복사. 빅뱅을 보면은 빅뱅이 뻥 터져서 이제 급격하게 팽창을 해서 여기 우주 배경 복사, 여기에 딱 나타났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날 때 우주는 과연 컸을까? 아니면 역시 매우 작았을까? 또 우주 배경 복사가 도대체 뭔가? 이건 이제 제 5장에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시작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고, 4차원 거대 항성이 뻥 터질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나타났다. 우주 배경 복사는 4차원 세계의 전자였었다. 우리 3차원 세계의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3차원 세계의 전자가 있고, 그 우주 배경 복사는 그 4차원 세계의 전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즉, 그 우주 모형도를 다시 살펴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는 여기 이거. 4차원 세계의 전자. 이게 지금 4차원 세계의 전자이고, 얘는 3차원 세계의 전자이고, 이 4차원 세계의 전자가 블랙홀 탄생하기 전, 어미 블랙홀이 탄생하기 전에 엄청나게 여기 쌓였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전자들이 4차원 세계의 전자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거 뻥 터지고 우주가 발생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로 우리 세계에 짠 나타난다. 그럼 광자는 뭘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차원 세계의 전자하고 우리 세계의 광자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베타, 앞에서도 알파, 베타, 감마에서 이것도 베타예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 나타나는 빛 그것도 베타 물질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쿼크, 전자예요, 전자. 4차원 세계의 전자 차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우리 3차원 공간이니까 얘가 4차원 공간이,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얘가 뭐냐면 4차원 세계에서 얘가 툭 잘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쿼크가 있고, 이게 쿼크고, 쿼크가 4차원 우주를 탁 칩니다. 치니까 여기가 탁 잘려가지고 똘똘똘 말려가지고 이거 4차원 세계에서 이게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 세계의 광자는 뭐냐? 우리 세계의 광자는 여기서 이거. 어쨌든 이것도 베타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도 베타고 이것도 베타고, 광자는 사건의 지평선에서 툭 끊겨가지고 지금 똘똘똘 말린 거, 말려가지고 우리 세계에 나타난 거. 즉 우주 배경 복사랑 우리가 보는 빛이랑은 성격, 베타 차원인데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전 우주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데 그건 쿼크 전자, 쿼크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갑자기 우주 배경 복사와 쿼크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일단 제안이니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예측, 제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예측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주 탄생 크기, 우주가 짠하고 탄생했습니다. 그는 매우 컸었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이게 지금 유니버스 시간이 흘러갔고 분명 시간이 0이었겠죠. 왜냐면 빅뱅에 의하면 뭐 한 점이었으니까, 한 점은 그 0 아닙니까? 0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0에서 시간이 138억 광년이 흘렀고, 물론 이제 138이 이제 관측 가능한 시간, 138억 년이 흘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우주 크기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 과학의 결론은
모른다. 네, 일단 138억 년보다는 큰 것 같다. 과연 0차원일, 0시간일 때 우리 우주는 이렇게 훨씬 그 사이즈가 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허블 상수로서 이게 수직, 이게 1차원 팽창을 한다. 우주 팽창.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렇게 1차원 팽창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보면 당연히 0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가속 팽창하는 거 아닙니까? 가속 팽창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팽창률이, 팽창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기울기가 똑같은 것이고요. 왜냐면 우리는 138억 광년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1차선 기울기랑 2차 함수의 기울기랑 똑같은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가속 팽창이니까 한다면, 가속 팽창이 진실이죠. 관측에 의해서. 우리 우주 탄생의 크기는 처음부터 매우 컸다. 처음부터 매우 컸다. 이게 처음부터 매우 컸다는 겁니다. 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게 짠 하고 어미 블랙홀이 탄생을 했죠.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짠 나타나고 지금 이제 막 성장한 거는, 지금의 우주의 크기는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가속 팽창. 적색 편의 정도는 적색 편의로 인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게 직접적인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적색 편의의 정도는 XYZ 공간 팽창의 정도. 그래서 공간이 팽창을 합니다. 공간이 팽창을 하면 당연히 파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우주 공간의 고른 팽창과, 이건 XYZ 공간입니다. 이거는 알파 공간이 있다는 거죠. 알파 공간은 왜곡. 알파 공간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냐, 알파 공간의 두께가 얼마만큼이냐에 영향을 받는다. 즉 이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퀘이사가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명 은하는 한 50억 년 거리에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 속이나 은하 옆에 퀘이사가 있는데 이건 100억 년 뒤에 분명 50억 년 은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 퀘이사는 100억 광년 뒤에 있는 것으로 적색 편의가 일어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관찰이 되니까. 그래서 적색 편의 정도는 일단 우리 공간이 전 우주로 골고루 팽창을 하고, 알파 공간, 우리 공간이 어미 블랙홀을 성장해서 전 우주에서 골고루 팽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파장이지 않습니까? 이 파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좁다. 이게 알파 공간, 여기서 이제 알파 공간의 두께. 여기 공간이 이렇게 좁다고 한다면 이게 파가 이상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은하가 있습니다. 여기 은하가 여기에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분명 보이기로는 바로 옆에 K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장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중력에 들어가는 길이 정도, 그다음 공간의 두께, 알파 공간의 두께. 그래서 적색 편의는 이것과 우주 공간의 골고른 팽창과 그 지역에서 양자 공간의 두께, 정확히 말하면 알파 공간의 두께 등을,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면은 K사 문제 등이 설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주에서 열전달. 당연히 복사죠, 뭐. 근데 복사가 뭐냐? 복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였듯이, 우리 공간이 이렇게 한번 알파 공간이 양자화되어 있고, 베타 공간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광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 속으로. 숨겨진 차원이죠. 우리 세상은 이쪽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 숨겨진 차원 속에 광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게 혹시, 그러니까 이제 복사 열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물질은 여기에만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만. 물질은 우리 XYZ 요상에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진동을 하니까, 이게 좌측 좌우 진동을 하죠. 이렇게 좌우 진동을 하니까 얘를 흔드는 거죠. 이렇게 막 흔듭니다. 흔드니까 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이렇게 팡 하고 튀어나와서 파동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광자, 빛.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게 퉁 튀어나온 요것들이 복사 에너지를 전달을 한다. 그게 바로 복사 에너지다. 이게 숨겨진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펙트럼, 빛의 스펙트럼이 뭘까? 혹시 이게 이제 빛의 스펙트럼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가 파장이 긴 거, 여기가 파장이 짧은 거, 이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빛의 스펙트럼이 발견이 되고 우리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뭐 한 가운데 정도, 여기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한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빛을 요 정도 이 정도겠죠 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시광선 뭐 엑스레이 뭐 등등 그런 거 아닐까? 즉 빛의 스펙트럼은 여기 제가 그림을 크게 그렸습니다만 엄청나게 꼬불꼬불 미세하게 엄청나게 꼬불꼬불 된 거죠. 이 빛의 스펙트럼이 여기에 있는 광자들이 퉁 다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게 왜 흔드니까 퉁 튀어나오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쫙 빛의 스펙트럼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즉 우주에서 열 전달 이거는 뭐 우리 세계 입자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숨겨진 차원 속에서 광자들이 복사로 열 전달을 한다. 수십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는 퀘이사의 대규모 정렬 양상. 우선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좀 힘들지만 일단 수십억 광년, 수십억. 아니 우리는 138억이라고 하는데 수십억 어마어마하게 큰 이것이 이제 일단 위 그림은 상상화 또는 개념도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주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 보시면 이런 것들 다 은하입니다. 이제 퀘이사 엄청나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몇 개만 이제 아마 관측을 한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거미줄 필라멘트 구조가 왜 있느냐? 이거는 앞에서 앞동 영상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필라멘트 구조가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왜 이게 분출축인데 Z 분출축인데 이게 꼭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뭐 이게 조금 네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또 이게 그 필라멘트 구조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정렬 이게 선을 보시면 이게 왜 이러냐? 아예 그냥 이것과 반대로 딱 이거 수직 방향으로 나타난 게 거의 없고 이 방향으로만 있다는 거죠. 이 필라멘트 구조는 앞에서 여러 번 그 어미 블랙홀이 국부적으로 뿜어내는 자기장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국부 자기장과 국부 자기장 사이의 그 공간, 그러니까 경계선이죠. 경계선에 이렇게 은하들이 배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경계선에 분출이 되고 있고, 그럼 이거 선으로 있는 거는 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게 Z축이라는 거죠. 이 Z축하고 이 자기장 축하고 이것이 이제 진동을 해서 왔다 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봤던 필라멘트 그 라인을 약간 벗어날 수 있다. 왜? 이 라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애를 왔다 갔다. 근데 평균은 그 라인을 따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평균 값을 한번 해볼까요? 평균 값은 딱 얼핏 봐도 이 라인 있죠, 라인. 필라멘트 구조 그 선을 따라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벗어난 거 약간 벗어난 이유는 방금 앞에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건 뭐 수십억 광년 그 필라멘트 구조는 수십억 광년이 아니라 전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 전 우주가 이렇게 그 필라멘트 구조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끊어진 곳이 없다. 4차원 물질이 대량 유입되는 영역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된다. 별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별이 탄생이 되는데 또그 인터넷 막 뒤지고 보면은 새로운 별이 탄생되는 메커니즘이 100% 확실한 게 아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별이 이제 가스가 있는데 성운이 있는데 막 뭉쳐가지고 뭉치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그게 뭉치고 이러니까 이제 별이 탄생한다. 물론 그건 아주 간단한 설명이고 그런데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탄생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뭉치면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서로 밀칩니다. 그래서 중력이 주된 인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전자가 많으면 별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별이. 그럼 반전자가 어디에 많느냐? 4차원 물질이 대량 유입되는 영역에 반전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반전자. 역시 우주 모형도에서 얘는 전자, 네, 얘는 반전자. 전자 회전 방향 이쪽이고 입자입니다. 이게 반전자는 좀 이상하죠. 회전은 이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여기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별들이 막 뭉치는 거 아니냐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 탄생을 하느냐? 이게 반전자가, 전자와 반전자는 4차원 세계에서 입자가 이렇게 툭 이렇게 와서 공간을 툭 끊죠. 네. 툭 끊는다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었고, 끊을 때 이때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똘똘똘 말려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반전자가 탄생을 한다. 그럼 전자의 특징은 밀친다는 겁니다. 빨간색의 특징 밀친다. 반전자의 특징 오므린다. 수축시킨다. 빨간색의 특징 그 펼치는 거죠. 밉니다. 이게 펼칩니다. 서로 이제 펼친다, 민다. 파란색의 특징 줄인다는 거죠. 줄인다. 그래서 이런 제 6장에서도 이런 성운들이 이게 계속 4차원 세계에서 물질들이 계속 유입되는 거 아니냐. 유입되면 여기에는 반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전자 몇 분 혹은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지만 어쨌든 계속 유입이 되니까 여기 반전자가 엄청나게 많고 그 반전자 때문에 혹시 별이 탄생하는 거 아닐까. 그 반전자의 탄생 과정은 8.4절 입자와 반입자, 전자와 반전자로 만든다. 8.4절에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봤었고, 은하 질량의 14% 정도가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는 괴짜 은하. 이게 이제 설명이 일반적으로는 은하가 있고 은하 중심에 초고대 블랙홀이 있는데 그거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질량이. 그런데 14%가 그 은하 중심에 초고대 블랙홀이 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해 놨는데, 일반 0.1%는 어떻게 있느냐? 은하가 우주 먼지로부터 스스로 뭉쳐서 형성, 이런 거죠. 이게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0.1%하고 14%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리고 또 특징이 보통 은하 보면은 가운데가 뭉툭합니다. 뭐 타당한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가운데가 뭉툭하고 이렇게 뭉툭하다. 은하가 모양이 일반적인. 근데 여기는 매우 평탄하고 아주 납작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일반 은하가 아니고 14%가 블랙홀이, 이건 일반 은하, 우리가 생각하는 은하가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이게 또 관찰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4차원 세계의 태양 하나를 한꺼번에 삼켰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 우주 탄생 초기에 우주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제 맨 초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얼마나 많은 거를 삼킬 행성이나 뭐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4차원 태양이에요. 4차원 태양. 3차원 태양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4차원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4차원 태양 하나를 그냥 한꺼번에 확 삼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집중적으로 있다. 집중적으로 초거대 블랙홀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산조각 나가도 고르게 고르게 삼켰다고 한다면 고르게 분포하겠죠. 근데 이거 태양 하나를 삼켰다. 그리고 우주 탄생 초기에는 삼킬 태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주 탄생 초기에 이런 은하들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초고대 블랙홀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이게 그 블랙홀은 감마 폭발을 해서 감마 폭발을 한다. 8.3절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도 이게 알파 폭발을 하는 게 있고 베타 폭발을 하는 게 있고 감마 폭발을 하는 게 있고, 알파 폭발을 하는 게 중성자 별이다. 베타 폭발을 하는 게 검은색 동그라미, 감마 폭발을 하는 게 그 알파, 베타, 감마. 여러 번 설명했듯이 알파 폭발을 하면은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짠 사라지죠. 베타 폭발을 하면 얘네들 이 짠하고 사라집니다. 감마 폭발을 하면 이거 핵력을 유발하는 요 초록색 얘네들까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색 계열이 다 사라지고 파란색 계열만 남게 되고, 이러면은 진정 그 감마 폭발을 했으니까 높이 방향 우리 x, y, g 가로 세로 높이에서 높이가 양자화돼 버리는 진정한 차원 감축의 블랙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빨아들이니까 이미 매우 평탄하고 납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차원 양자화로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세계의 높이가 존재하지 않는 블랙홀. 괴짜 은하가 아니라 양자화된 은하 아니냐.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 공간이 극저온인 이유. 일단 우주 공간은 극저온입니다. 근데 또 우주 공간이 또 뭐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잘 알고 있는 올버스의 역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약간 왜 우주 공간이 극저온이냐, 뭐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그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 배경 복사가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가득 차 있는데 왜 극저온일까? 물론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온도가 아주 낮죠. 하도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뭐 태양빛도 있고 뭐 하도 광자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지 않냐. 근데 왜 우주 공간이 극저온이냐? 뭐 이거는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 어미블랙홀 우주론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주 공간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다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으려면 우선 다시 이 그림을 보면은 우선 XYZ, 이게 여기 단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면. 이게 다 XYZ인 거죠, 이게. 우리는 이 XYZ를 여기로 인식하는데, 하여튼 여기 있죠. 칼로 단면을 쫙딱 자릅니다. 그럼 여기가 다 XYZ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빛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되려면 여기에 빛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이게 이제 빛이라고 이게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뜸성뜸성 있다는 거죠. 뭐 대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 가득 차 있는들, 요게 XYZ 공간 전 우주에 가득 차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서부터가 텅 비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우주가 차가운 거 아닌가. 진짜로 우주가 뜨끈뜨끈 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파장들이 다 채워져야 한다. 연력학적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역학적 에너지하고 열에너지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역학적 에너지는 아주 좋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에너지는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건 온도. 결국 차원이 다르다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역학적 에너지는 XYZ 세상의 에너지이고, 열에너지는 알파 세상의 에너지이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 제 8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우선 역학적 에너지, 일단 뭐 물체가 있다. 물체라기보다도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들이 막 모여 있는 게 물체니까 일단 원자를 생각해 보면 원자가 있다. 원자가 이렇게 XYZ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아주 좋은 에너지죠. 우리 세상의 에너지. 근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는 뜻은 대표적으로 마찰이라는 말은 이게 뭔가가 방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운동을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방해를 하면 이게 직진을 했습니다. 직진을 했는데 방해물을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수직 방향으로 튕기지 않겠습니까? 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벗어난 거죠. XYZ 차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아니 여기 방해물이 있는데 여기 방해물이 딱 있습니다. 방해물이 여기 방해물이 있다. 그럼 얘가 직진을 하다가 방해물 만나가지고 옆으로 튕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게 옆으로 튕기는 게 뭐냐? 그게 진동. 분자의 진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못 가고. 그 분자의 진동은 뭐 이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이게 물질이죠. 물질하고 반물질하고 진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동을 다다다다 이제 더 심하게 합니다. 더 심하게 하면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다다다다 심하게 하면 당연히 이때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공간, 양자화된 공간을 위로, 얘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더더욱 심하게 진동하면 진동해서 더더욱 위로 올라가고, 진동을 안 하면
진동을 하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영하 273.15 켈빈. 그것이 막의 끝부분. 이 막의 끝부분은 할미 블랙홀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할미 블랙홀이 또 이걸 당긴다는 거죠. 얘를. 어미 블랙홀이 우리 세상의 물질을 당깁니다. 할미 블랙홀은 베타, 양성자를 당깁니다. 양성자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 밑으로. 요까지. 영하 273.15 켈빈까지. 결국 운동 에너지는 우리 세상의 에너지이고, 열 에너지는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의 에너지, 분자의 진동이라는 거죠. 뭐 회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떨게 되는 거고, 떨면은 반입자랑 더더욱 심하게 진동을 한다. 심하게 진동하면 위로 올라간다는, 이게 위로 올라가죠, 당연히. 뭐 그림상으로 봐도 이게 그림상으로 봐도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동, 이렇게 다다다 떨던 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세계의 XYZ로 에너지로 바뀌느냐? 안 바뀌죠, 당연히. 그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즉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열기관이 필요하다. 네, 그게 열역학 아니겠습니까? 열기관. 이것이 근본적으로 방금 설명했던 게 그 에너지 차원이 다르다.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 세상의 운동이고, 열 에너지는 알파,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의 운동일 것이다. 운동이다. 라고 또 제안을 한번 해보면, 불확정성의 원리.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두 개의 관측 가능량을 동시에 측정할 때 둘 사이의 정확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원리. 측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면, 뭐 아주 유명한 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예를 들어서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에 있으면 딱 그 위치 아닙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위치가 있고 운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운동 두 개가 절대 둘 다 100%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말이 어려운데, 이제 뭐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전자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빛을 쏘죠. 빛을 쐈습니다. 빛을 쏘면 이게 파장이 예를 들어 짧으니까 맞아가지고 전자가 튕긴다는 거죠. 그럼 원래 전자는 여기에 있었는데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쏩니다. 근데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파장이 이렇게 이게 뛰어넘어 버리니까 위치를 모르게 된다. 뭐 이건 아주 쉬운 그림으로 이렇게 그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측정될수록 운동량이 이상하게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운동량이 정확하게 측정될수록 위치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또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또 뭐 새로운 관점, 뭐 아니면 새로운 발견?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설명을 해보자면, 다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면, 딱 보기에도 일단 입자가 있다. 네, 이렇게 입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골짜기에 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정확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딱 골짜기 구멍 속으로 뻥 빠졌으니까 운동이 없죠. 운동이 없습니다. 근데 위치는 정확해. 100% 왜 딱 그 위치에 딱 있는 거니까. 위치는 정확하다. 운동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일단 운동은 최대의 운동을 갖는 거죠. 위치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여기 골짜기 속에 뻥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불안정합니다. 계속 밑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놈은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놈은, 여기에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빠지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불확정성의 원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결국은 양자화됐다. 공간이 양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위치하고 운동량하고 동시에 정확히 측정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양자화. 그 다음 제 10장 초전도체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동영상 초전도체 현상, 보아즈 알모그 인터넷 동영상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 이 입자 있지 않습니까? 입자를 측정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입자를 위치를 측정을 하고 운동을 측정을 하고, 입자가 이게
확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죠? 확 지나갑니다. 확. 아 근데 지나가려면 그냥 처음부터까지 확 지나가는데 왜 지나가다가 멈췄다가 왜 지나가다가 멈췄다가 한다는 거죠. 우선 여기 멈춰 있는 놈, 요 놈 계속 멈춰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정확하게 입자가 측정이 되겠죠. 초전도체 현상에서 제가 제안했듯이 이제 공간이 양자화가 됐다. 이제 꼬불꼬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입자 알갱이가 그 골짜기 골에서 탁 멈췄다가 여기는 확 지나갔다가 탁 멈추고 확 지나갔다가 탁 멈추고. 그럼 여기서 멈췄을 때는 정확히 측정이 될 겁니다. 왜 멈췄으니까. 근데 과연 여기에 있을 때 이게 위치랑 운동량이랑 또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여기는 확실하니까. 아마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될 것 같고, 운동량은 최대죠. 운동은 아마 최대로 갈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근데 위치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위치가 왜 계속 확 지나가니까. 확 지나간다. 따라서 공간이 양자화된, 공간이 꼬불꼬불 한 것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가 새롭게 또 어떻게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또 제안을 해봅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